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한충수라고 하고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제 이번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은데 저희 집 베란다 문이 멀어서 안 열리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플라톤 아카데미와 지관서가 강연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철학 공부한 지 20년 됐지만 PPT 화면 이제 보시면서 제 강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이데거의 철학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고, 이제 하이데거란 철학자를 제일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뉴턴이라는 물리학자가 한 말인데, 뉴턴 자신이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뉴턴이 말하는 거인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케플러 같은 이제 선배 천문학자들을 말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제가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더 깊이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고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로는 이제 예술 철학, 비교 철학, 실존 철학 이렇게 세 분야를 좀 잡아서 연구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예술 철학 하이데거의 예술 작품의 셈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하이데거의 예술론을 이제 분석하면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살펴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도자기에 관한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제 비교 철학도 역시 이제 하이데거로부터 이제 배워서 하이데거가 장자와 노자를 이렇게 좋아하고 실제로 인용도 했습니다. 하이데거의 고대 중국의 도가 사상 해석을 이제 제가 참조해서 그 관계도 밝히면서 하이데거 철학도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더 잘 이해하고, 도가 사상도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은 이제 실존 철학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실존 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하이데거도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이제 하이데거를 비롯해서 다른 실존주의 철학자들 사상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니체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인데, 오늘은 이제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연의 중심이 되는 이제 철학자 니체의 생애를 간단히 한 페이지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니체는 이제 1844년 독일의 독실한 이제 루터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제 명문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대학교에서는 고전 어문학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어, 로마, 라틴어로 된 문헌을 연구하는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생일 때 이미 이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이렇게 능력이 뛰어났고, 지도교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니체는 이제 1869년 만 24살의 나이로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고전 어문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제 1870년에 20대 중반 청년이 애국심에 불타서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옛 영토에 있었던 프로이센 전쟁의 이제 자원에서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약했고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1872년 아직 20대죠. 그때 이제 최초의 저서 비계 탄생이라는 최초의 책을 출간했고요. 하지만 고전 어문학과 교수였는데 어문학계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철학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제 같은 대학, 그러니까 스위스 바젤 대학교 이제 철학과 교수 자리체가 나서 거기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곧 이제 1873년부터 1876년까지 철학적 저술,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고찰들, 한국에서는 이제 반시대적 고찰들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을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건강이 악화하였고 1876년 대학으로부터 일종의 휴직, 장기 휴직을 허락받았고요. 1877년에 복귀했지만 편두통이 심했습니다. 결국 1879년에는 사직을 했습니다. 니체는 1881년 여름에 스위스의 질스 마리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머물렀는데, 이때 이제 니체의 대표작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제 구상했고, 1883년부터 1885년까지 집필해서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1889년에 이탈리아에서 갑자기 이제 쓰러졌고 정신병원에 잠시 입원했다가 어머니와 함께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약 11년간 정신착란의 상태로 있다가 190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애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체의 주요 사상을 몇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니힐리즘이라고 하고요. 허무주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가치의 전환,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라고도 번역을 해요. 네 번째는 동일한 것의 영원한 회귀, 영원 회귀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초인, 이 말을 초월하는 인간,
뭐 극복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이 5가지 키워드 중 한 가지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니체는 니힐리즘과 허무주의의 사상가로 유명합니다. 서양의 역사를 지배한 기독교의 지배력이 쇠퇴하고 모든 것이 무가치해지고 무의미해진 시대가 허무주의의 시대입니다. 기독교의 이러한 쇠퇴를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하였습니다. 허무주의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무가치해지므로 새로운 가치의 정립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니체는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모든 가치의 전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니체는 모든 것의 본질, 권력의 의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권력인데 늘 더 많은 권력을 의지한다. 더 많은 권력을 이제 원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강화합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끊임없는 강화의 과정이 동일한 것의 영원한 회귀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원하고 이제 그 의지를 영원히 반복하는 인간을 니체는 초인, 즉 초월하는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니체의 주요 사상을 5가지로 정리한 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한 겁니다. 니체 철학 연구자 베르너 슈테크마이어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요. 니체 연구자는 하이데거를 통해서 니체를 철학자로 보는 법을 배웠다. 세계 각지의 신세대 니체 연구자는 여전히 하이데거를 통해 니체 철학에 발을 들인다. 이 말은 하이데거의 해석이 니체의 철학을 이해하는 이제 길잡이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이데거가 니체의 철학, 니체의 글을 해석하기 전에는 또 그 당시에 1930년대에 아무도 니체를 철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걸 뜻합니다. 아마 지금도 니체의 글을 이제 철학책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하이데거가 니체를 이제 철학자로 인정하기 전에는 니체는 고대 그리스 비극을 연구한 고전 어문학과 교수, 그리고 담원집, 벽원집을 쓰는 작가, 아니면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를 쓴 작가 등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기껏해야 독특한 사상을 지닌 사상가로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이데거는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한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위대한 사상가로 해석하고 이제 자리를 부여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오랫동안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강의도 여러 번 하고 이제 논문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니체의 철학에 대한 2권의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니체 1, 니체 2 이렇게 쓴 거죠. 10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박창국 교수님이 이 2권의 책을 다 번역을 하셨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니체의 주요 사상을 5가지로 정리한 것은 2번째 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가치의 전환이라고 하는 2번째 사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니체는 모든 가치를 다 재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니체가 행복을 이제 재평가한 것,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니체 철학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인연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 과정에서 공부했고 대학교 때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했고 이과와 공대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저의 유일한 목표는 올해 그렇듯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온 순간 가지고 있던 목표가 실현되고 사라지고 저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상실했고 그래서 대학 시절 목표 없이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니체의 철학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강연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들었던 니체의 일화가 지금도 생생하게 저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허무주의의 철학자로 유명한 니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니체 당신의 철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면 당신은 도대체 왜 살아갑니까? 라고 누군가가 니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물음에 귀가 솔깃했고 니체가 어떻게 답했을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삶이 무척 허무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음에 니체는 하나의 독일어 단어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독일어로 트로츠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espite that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어로는 한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제 2단어죠. 근데 사실 2단어 트로츠와 댐을 이제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니체의 대답을 들었던 순간 저는 정말로 이제 갑자기 제 눈앞에 세상이 이제 하얗게 찬란하게 빛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대답을 듣기 전 저는 마치 어두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니체가 그 안경을 이제 산산이 부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이 부셨던 이유나 니체의 대답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공과대학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철학을 공부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에 대학원 철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니체의 한 단어 대답은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한 문장 대답을 거두절미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어떤 것에 이미 좋은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에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무의미한 것은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좋다고 말해지는 직업만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 직업에서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운동선수, 의사, 교사, 유튜버, 요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는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삶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니체의 삶의 태도를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어린아이일 때는 어른이 하는 생각과 부여한 의미에 따라서 삽니다. 하지만 스스로 어른이 되고 나면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아가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직업과 의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은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고 스스로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은 이미 성숙한 어른과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니체의 대답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미숙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처럼 살아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니체의 대답은 저에게 더 이상 미숙한 어린아이로 남지 말고 성숙한 어른이 되라는 엄격한 충고였습니다. 그때가 2000년이었고요. 그 후 저는 대학원 철학과에 진학한 것이 2004년에 진학했습니다. 벌써 만 20년 넘게 저는 철학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동안 학위 과정들을 마치고 다른 연구들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행복을 주제로 삼은 연구는 따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에 대한 저의 관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작은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던 광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 지하철 실내에는 수많은 광고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을 볼 수 있고요. 출입문 위에 가로로 길게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GV가 일종의 공익 광고처럼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CGV가 제작한 광고를 하나 보았고 그 광고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광고는 이제 CGV가 샘터와 함께 제작한 거고요. 샘터는 잡지죠. 1970년에 창간이 된 월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샘터라는 잡지의 목표는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 찾기라고 합니다. 샘터는 지금도 계속 출간되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에서 본 문장은 이제 과거 샘터에 실렸던 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랑을 버린 사람이든 사랑에 버림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떠올리며 보석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랑의 추억이 있다는 것은 이 가을에 한껏 누릴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이다. 10월에 광고였으니까 이제 가을을 주제로 한 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삶을 매우 긍정하는 작가의 태도에 대한 이 말을 한 사람의 태도에 대한 존경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참으로 궁금했고 다음날 바로 도서관에 가서 작가의 책을 여러 권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작가는 삶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작가님 사진을 2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목발 보이시죠? 이 작가는 어릴 때 소아마비로 이제 죽을 고비를 맞았었고 평생 목발과 휠체어 신세를 졌습니다. 그러한 몸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유학을 다녀와서 영문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삶 속에서 2번이나 암과 투병했고 결국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녀는 고단한 삶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생각들을 여러 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생각들 가운데에는 행복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강연 주제 니체의 행복론과도 관련이 있는 장영희 교수님의 글을 한 토막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사에게 야단맞고 부인은 늘 잔소리하고 사는 게 재미없었습니다. 그는 행복의 나라로 가기로 했습니다. 걷고 또 걸어 이제 사흘만 가면 행복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난꾸러기 요정이 그의 구두코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구두코가 향한 대로 사흘을 걸어간 그는 드디어 행복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 나라에는 아침에 나갈 직장이 있고 곁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영희 선생님의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소개한 후 장영희 교수님은 요 아래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구두코를 반대 방향으로 놓아 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소한 변화로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제 생각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똑같은 삶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삶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 태도가 긍정적 태도로 바뀌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의 태도는 니체가 자신의 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니체의 행복론을 살펴보기 위한 준비 운동이었고요. 이제 니체 철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니체는 다양한 스타일로 글을 썼습니다. 논문의 형식으로 논증한 글들, 비극의 탄생이나 도덕의 개보학이란 책도 있고요. 희곡 혹은 이제 소설의 형태로 쓴 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있고요. 그리고 시의 형태로 쓴 글, 디오니소스 송가라는 이제 시집도 있고, 그리고 짧은 단편과 경구의 형식으로 쓴 글, 우상의 황혼, 즐거운 학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경구 형식의 짧은 문장 형태의 글입니다. 아래가 이제 그 사례인데요. 니체의 책을 제가 스캔해서 가져온 겁니다. 왼쪽은 한국어 번역이고요. 요거는 독일어 원문입니다. 책이 산문 형식이 아니라 이제 짧은 문장들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이제 몸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논문 형식의 글을 쓰려면 책상에 오래 앉아 집중해야 하는데 니체는 몸이 아파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니체는 산책을 자주 했고, 이제 그때 든 생각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종이에 짧은 단편과 경구의 형식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메모들에 번호를 붙였고, 그 메모들이 편집되어 책으로 출간된 것입니다. 니체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철학적 사상을 경구의 형태로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구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나타낼 수 있는 니체의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책 한 권으로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책 한 권으로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10개의 문장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의 야심입니다. 이 말은 니체의 문장들에 책 한 권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내용을 짧은 글로 표현하고자 문장을 짓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표현에 많은 공을 들였기에 니체는 자신의 경구를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금속판에 각인했다고 또 말합니다. 또한 그렇게 멋지게 표현한 글은 한번 읽으면 머릿속에서 좀채 지워지지 않습니다. 쇳물을 부어 만든 인쇄판의 문장처럼, 그래서 니체는 자신의 경구를 주조했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행복과 관련해서 살펴볼 니체의 경구는 이렇게 총 4개입니다.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소개할 때마다 한국어로 번역할 겁니다. 첫 번째 경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니체가 너무 간결하게 표현해서 이제 제가 번역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 먼저 영어 번역을 보시면 여러분 좀 이상할 거예요. 문장 중간에 이렇게 물음표가 들어가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어, 아니, 그 영어 번역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니체가 이제 문장 안에 이제 물음표를 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물음표를 살려서 번역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삶에서 외를 가지면 거의 모든 어떻게와 잘 지낼 수 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영국 사람만 그런다. 이 경구는 언뜻 보면 오늘 우리 강연의 주제인 행복과 맞지 않거나 반대되거나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에게 행복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대부분은 행복해지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니체는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라고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말, 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살아가는가, 즉 삶의 이유를 가리키고요. 어떻게, 또 물음표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즉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삶이 아무리 불행하더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그 문장, 이 니체 문장의 후반부를 보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삶의 이유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 직업, 재산, 친구, 건강, 자유, 취미, 공부, 연애, 모험, 그리고 행복도 이제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이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들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영국 사람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 영국 사람만 그런다. 이때 니체가 모든 영국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영국 남자만, 한 명의 그 영국 남자만 그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국 철학자 제레미 벤담을 말하는 겁니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핵심 구호로 하는 공리주의를 창시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벤담은 행복을 삶의 궁극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니체는 여기서 벤담만 가리켰지만 벤담의 공리주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전부를 겨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경구에서 니체는 공리주의의 행복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를 대표한 핵심 구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공리주의를 잘 소개한 책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공리주의 입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좋은 책이 있어서 이 책을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이 책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공리주의의 핵심 사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을 최선의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힘이 닿는 한에서 모든 개인들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문구는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벤담 이전에도 다른 사상가들이 이미 사용한 문구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공리주의의 핵심을 나타내는 구호로 알려져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문구는 허치슨이 1762년에 출간한 책 리와 덕의 관념의 기원에 대한 탐구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18세기 중반에는 동일한 문구를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계몽 철학자인 엘베시우스와 이탈리아 법률가인 베카리아가 사용하였다. 벤담은 베카리아를 읽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공리주의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로 사용하였다. 핵심 구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공리주의는 인류의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불행은 줄이고 행복은 늘리려고 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생각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니체에게 행복과 불행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를 늘리고 다른 하나는 줄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구입니다. 니체의 말이고요. 아래 제가 번역한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인간의 행복에 관해 얼마나 적게 알고 있는가? 그대의 유쾌하고 선량한 이들이여. 왜냐하면 행복과 불행은 형제 자매이자 쌍둥이이기 때문이다. 행복과 불행은 함께 크게 자라고 아니면 그대들에게서처럼 함께 작게 남아있다. 여기서 니체는 행복과 불행 사이의 관계가 형제 자매 사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쌍둥이 사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행복과 불행은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곳에는 늘 불행이 같이 있고 불행이 있는 곳에는 늘 행복이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쾌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편안하고 기분 좋게 살려고 해서 불편한 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소한 행복에 만족하면서
큰 불행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행복과 불행은 함께 크게 자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저는 최근에 소설을 한 권 읽으면서 니체가 한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이제 The Fault in Our St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출간된 존 그린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녕 헤이즐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바뀌어서 개봉을 했죠. 이게 이제 영화 포스터고요. 이게 소설 표지입니다. 저는 영화를 먼저 보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설도 찾아 읽었습니다. 유명한 영화이기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영화도 소설이랑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여주인공 헤이즐은 여기 이제 영화 포스터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여주인공이고요. 여기가 이제 남자 주인공. 여주인공 헤이즐은 심각한 폐암으로 호흡이 곤란해서 작은 산소 탱크를 끌고 다니면서 겨우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헤이즐의 부모님은 딸이 우울증에 걸릴까 봐 걱정이 되어서 딸 아이를 그 환우회, 암 환자 모임에 보냅니다. 헤이즐은 그곳에서 골육종에 걸려서 다리를 절단한 남자 주인공 어거스터스를 만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심각한 헤이즐과 달리 어거스터스는 우천적입니다. 어거스터스 덕분에 헤이즐은 성격이 밝아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헤이즐이 좋아하는 작가를 만나러 해외여행까지 가서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사실 여행을 떠나는 날, 여행을 출발하는 날, 어거스터스는 자신의 암이 재발한 것을 알았지만 돌아오는 날에야 비로소 헤이즐에게 알립니다. 여행에서 돌아온